인간으로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부천증, 대인 기피, 왕따, 시욕강파, 발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유사이클에서 잡아내. 경고, 하늘아 토끼가 달성했습니다. Warning. 살인.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You play very hard. You die.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조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마녀와 일부 식구들의 된장죽에 대한 비판은 서두로 생략할게. 현대사회에서 장 보르디아가 소비의 사회에서 지적한 것,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회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 하지만 마녀와 일부 식구들의 농계 전개에서 몇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됐어. 우선 된장죽과 김만배 대장동에 대해 비판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약자인 국민에게 배설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말해볼게. 사실 그 주장은 상당한 설을 가지고 있어. 마녀가 가르쳐준 사기치기의 정석에 대해서 이론가를 들먹이면서 느네질다르를 들 수 있게 내가 써놓고서도 내가 글을 못 알아보니 참 죄송합니다. 그의 이론을 축약하자면 아래와 같아. 인간의 욕망은 모델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인간이 욕구하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특정 취향이나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공유할 수 없는 것, 재산, 명품, 권력 이렇게 나뉘는데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욕구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후자, 즉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재산, 명품, 권력 이럴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돼. 근데 갈등 원인이 어떤 희생양을 향해서 배출되면서 해소된다고 해. 이때 희생양은 사회적으로 약자나 혹은 강자인 경우가 많아. 지라드는 그 예로 예수의 처형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니까 관련 논문 읽어보길 바라고 이처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견해지만
이 견해는 보수 언론이 된장죽과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확히 일치해 설득력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문제는 보수 언론들이 왜 이러한 견해를 유포시키냐는 것이야. 보수 언론들의 스폰서는 거대 자본인 거야. 그들의 소비 행태는 인장과 매우 흡사해. 수입자의 가용, 명품 소비 등 그러한 자신들이 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소비 행태를 허영심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비판한다면 분명 편집부를 가만두진 않겠지. 참고로 이건 노엄 스케치의 책에서 배운 거야. 프로파간다 모델이라고. 이러한 기득권의 논리에 혹하지 않아. 다음은 마녀의 논리야. 마녀는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을 쓰는데 남이 관리할 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 하지만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된장죽 사건, 대장동 사건은 정확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그런 짓을 했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사회의 자산을 자기들 것처럼 환수하려 했다는 것 때문이야. 수십만 원에 혹하는 소고기를 대수롭지 않게 소비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지. 물론 마녀의 경우처럼 정말 정직하게 번 돈이라면 나도 비판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 하지만 된장죽 사건을 올린 출소한 날 반성의 인사도 없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했던 마녀의 생각은 동의해. 또 마녀는 소비가 촉진돼야 경제가 돈다라고 했지만 소위 사회기부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의 자산인 것처럼 하는 사치성 소비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을지 먼저 그 영향을 헤아려 봐야 돼. 가장 대표적인 소비 품목인 수입 명품과 외제차를 이야기해 볼게. 이 두 가지는 생산도 외국에서 하고 로열티도 외국에서 가져가. 한국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수입만 발생한다고 말이야. 가령 1억짜리 외제차를 산다고 했을 때 절반가량은 특별 소비로 국고에 갈 것이고 나머지는 수입 원가에 포함될 거야. 순수하게 한국으로 귀속되는 돈은 딜러 몫이고 수입차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사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정도가 전부겠지. 나머지 이유는 외국 회사의 사보로 갈 테지만 반면 일반적인 자동차나 자파의 경우에 회사에 따라서 일부러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지기는 하지만 생산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고용 창출도 되고 한국인 딜러들이 돈을 벌어요. 물론 현대차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이 있으니까 배당으로 일부 돈이 빠져나가겠지. 하지만 그건 벤츠나 BMW를 살 때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어. 또 소비의 역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해. 이 소비의 역설은 위에 언급했던 장 보르디아가 소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줄이면 되는 거야. 가장 쉬운 얘기가 자동차야.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또 마녀는 외제차를 탐으로써 돈이 저력이 있다고 했지. 오래 타게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한국 차를 샀을 경우 차주에 따라서 수명의 외제차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밖에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대. 하지만 국산차도 주인이 정기점검과 관리만 잘 해주면 외제차 못지않게 오래 탈 수 있는 제품이란 말이야. 사실 뭐라고 쓴 거야?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에서 글을 교환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 제가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자 썼는데 글을 내가 쓴 걸 내가 못 알아본다 가끔.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에 미쳐볼 때 마녀의 주장은 크게 잘못됐어. 마지막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관해서요. 일부 식구들은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더군.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공공법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 또 일부 고위층이 사치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지. 소외 이론이라는 건데 이 소외 이론은 두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하나는 괴리감,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종래의 자신과 대립하는 현상. 서민들은 된장죽과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사회와 괴리된 감정과 박탈감을 가지게 돼. 열심히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후자, 즉 자기 소외를 느끼게 된다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 혼란을 가져오고 심하면 유혈 사태에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프리츠 사츠라의 현대인의 소외를 참고하시기를. 또 얘기 게시판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비판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이나 기본적 예의나 논리를 갖추고 발언을 해주었으면 해. 무슨 초딩 드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감정적이고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마녀도 사회적 논쟁거리를 가져오면서 라디오에서 다루면 마녀의 반대편 말을 게스트로 초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디오 같은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일반적 전달에 그치지. 식구 중에는 상당한 비판력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마녀의 견해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마무리는 마녀가 이러한 한마디도 자기 주관이 없다는 말이야. 학생들이 많이 소통하는 것만큼 마녀도 이 점을 주의했으면 좋겠어. 수능 보름 안 남기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싶지만 마녀의 된장죽 사건과 대장동 관련 이야기를 읽고 참을 수가 없었어. 마녀나 식구들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대환영이야. 다만 상식적인 언어와 그에 걸맞는 논리를 갖추길 바래. 참, 나 아이디, 내 동생 아이디고 나는 남자야. 자,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저희 커뮤니티에 와서. 자, 여기에다 또 반대 의견 하나 읽어볼게요. 마녀님의 된장죽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사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니까 남이 어떤 물건을 사든 상관없다. 학비에 버금가는 LP판을 기회비용으로까지 비유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앞에 글을 쓰신 분께서. 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당장 제가 글씨를 써서 해경 상수지 적자가 날까 봅니다. 분석 원인을 보니까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이 제일 큰 원인이다던데 이쯤이면 된장죽 남이 슬그머니 떠오릅니다. 20대 초
반쪽이 아마 이쪽에 소비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남성들은 2년간 군 복무를 하죠. 주된 외화 유출은 20대 초반 여성들로 정확하진 않지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5,000원짜리 별다방 커피 같은 건 수입품이고 단순히 소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화 유출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러면 국가 경제 문제를 연결시켜 된장중남을 비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이 경제 수치는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고 배웠습니다. 6에서 70년대 때 그녀의 아버지뻘이 되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뼈 빠지게 일으킨 경제 10위권 국가가 그러한 것들로 마구 소비된 외환 유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된장녀, 된장중남 등 비판이 되는 대상 간접적인 이유는 자신 신체적인 약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워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남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문화 측면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찾는다라는 명분으로 남성들과 같이 가져야 할 평등할 권리마저 빼앗아 온다고 느끼고 그런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이 된장녀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비판한 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그런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을 된장녀라고 그랬다. 하여튼 그런 무차별한 차별도 문제지만 이러한 역차별은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는 문제가 불공평하다. 가산점은 성차별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오늘의 된장 운운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하여간 마녀님의 의견에 반해 이런 원인들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야 3월짜리 3일짜리 제가 3월이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글의 문맥을 보니까 3일짜리 동원이 끝났습니다. 그 글에 이제 제가 추정했던 그 글에 이러한 이제 우리 커뮤니티 분이 이제 글을 다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충분히 들었고 네 천천히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동생 아이디라고 하셨습니다. 김은경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 마녀와 일부 식구들의 대장동 옹호에 대한 비판은 글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제 의견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초딩들 드나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나 논리는 갖추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근데 기본적인 예의나 논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 막말이 나오거나 반말이 나오거나 그러한 것도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납니다마는 언어가 논리적으로 쓰여진 것은 같지만 그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 모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마녀가 라고 하는 우리 커뮤니티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자기 그러니까 주관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단정을 내리시고 계세요. 자, 우리 고수에서는 논문을 써가지고 교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처럼 정확하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일상의 이야기들을 짜잘한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우리는 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서없이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낄낄거리면서 그 이야기의 내용만을 나눌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더라 수준에서 이야기가 멈추는 그런 가벼운 얘기들을 마무리는 마녀가 하고 넘기면서 또 우리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보낸 사연들을 제가 읽고 그 내용들을 채팅창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느낀 제 이제 단상이나 뒷정리 같은 것들을 제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비판적인 사고 없이 저희 견해를 저희 식구들이 체화시키고 있다라는 단정을 짓는다라는 것, 마무리는 마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자기 주관이 없다. 또 학생들이 많이 글을 교환하는 만큼 주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글 쓰시는 분의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듣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욕하시는,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는 어떻게 찾으셔서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커뮤니티의 회원은 수십만 명에 대해 선생님께서 모욕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문장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또 이야기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 천천히 또 이야기를 된장중남과 대장동 사건 이야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녀와 일부 식구들의 된장 옹호, 그러니까 된장 옹호, 대장동 옹호에 대한 비판이 이 제목에 잘못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큰 오해인데요. 지금 저하고 그 다음에 저랑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 또 우리 식구들 중에서 된장중남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 이렇게 양쪽에 지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식구들끼리 얼굴에 핏대 올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대장동을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된장중남이 꿀불견이라는 데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습니다. 이 가히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된장중남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더군다나 대장동의 초기 개념이 아니고 된장녀에 대해서 막 저 얘기 밀어붙여서 이제는 된장녀의 죄악이라는 엄청나게 열거가 된 요즘의 우리가 쓴 개념을 따져간다라면 꿀물견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 화가 나서 말이 잠깐 꼬였어요. 할 때 문맥의 흐름은 아시겠죠? 꿀물견인 그 된장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증오와 분노의 이빨을 드러낼 정도로 무서운 문장이나 비난들, 그 분노나 증오를 표현하는 것, 이것들은
꼴물견이라는 것 하나를 비판하기에도 너무나도 그 반대급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된장, 대장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된장, 중남, 대장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이제 된장 중남 그리고 대장동 김만배라는 모습이 꼴불견이라고 쳐도 그게 그렇게까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됐죠? 국부 유출 망국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망국론. 대장동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고 외화 유출의 주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히 범죄자 수준인데요. 핸드백 명품 산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도 대장동이 아무리 순위를 조작을 해서 이득을 본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 국부를 그만큼 대장동 개발하는데 들여왔던 값에 대해서 환수가 되었다라는 말에도 손실을 입었고 그들이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이것을 유출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대장동 망국론에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썼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기꾼들에 대해 비판이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장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주신 가운데 노암 촘스키의 프로파간다 모델이나 이러한 것들은 조금 이 대장동에 관한 이야기를 가운데서 그 뭐라고 할까요? 거대 자본 음모론으로 너무 갖다 붙이시는 성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이론은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마는, 자, 대장동 사기꾼들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그러한 짓을 해서 이익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소비를 하는 것만 부모를 잘 만나서 명품을 사서 쓰는 것에 해당되느냐? 된장녀, 된장 중남, 외제 명품을 사용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있다라는 말인가? 정상적인 입찰 거래를 통해서 대장동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것, 즉 사기꾼들이 투자 금액만 빼앗아 간 것이 이것에 해당을 하는가? 수익 이익이 발생해서 시 내부에서 하는 개발 이익 환수는 김만배 일당들에게만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판에 대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장동 사기꾼들의 비판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들의 개발 자금으로 투자했던 그 돈에 대해서,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장동 비판이 아니고 이것이 왜 금액 환수액의 수익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비판이 되어야만 하느냐. 이게 대장동 이야기에 대한 반론자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장동 이야기에 대해 반대론자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럼 명품 허리띠 사는 남자, 명품 구두 사는 남자, 명품 외제차 몰고 다니는 여성이 많습니까? 외제차 몰고 다니는 남성이 많습니까?
제가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성이 많던데요. 이게 왜 된장족이 아니고 된장녀가 돼야 합니까? 정당히 번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게 된장이냐고 묻고 싶고요. 남성들은 별다방 안 가나요? 별다방 커피 안 마시고 그런가요? 하루 3끼라면 3끼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3끼 중 라면을 먹고 별다방 커피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왜 이런 방구도 안 나오시고 왜 과소비 얌체 죽은 여성들에게 몰려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의존하고 이 기대 생각을 한다. 젊은 남자들 중에 하는 말입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이야기할 때 노골적으로 경제력 있는 여성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는 남성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 배우자 중에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된장 쪽 비판이 아니고 된장녀 비판이고 사치성 소비 수입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이야기는 그 수입품은 무조건 나쁘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은 소비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다. 이러한 경제 이론은요, 폐기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논리 하에서 그 나라를 아끼는 마음, 국산품을 애호하고 아끼는 마음, 이거의 수혜자는 누구였냐고요? 네?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이었다고요. 우리나라의 부를 위해서 쌓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쌓여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이익은 기업이 먹었다고요.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경제가 돌아간다. 어쨌든 그 이익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라고요.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노예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한 개의 기업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한 개 기업이요. 치약을 독점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독점했던 치약을 했던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치약은 오로지 허연색 치약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외제 수입 치약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일제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줄무늬 치약에서 희한한 치약에서부터 이렇게 향이 들어간 치약에서부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외제 소비, 수입품 이러한 것들은 국산품의 경쟁력, 이 경쟁력질을 올리는 동기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 같은 것들을 뭉뚱그려져서 이론으로 단칼에 잘라서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70년대 때 금건절약 하셨던 그 시절의 이론으로 단칼에 잘라버려서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외제차를 이제
탄다라고 말을 했는데 외제차를 탐으로 해서 오래 타서 돈을 절약되었다. 이러한 명제가 참이 됐을 경우에는요. 한국차를 샀을 경우 차의 수명이 외제차에 대해서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지금 수능 본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다 이를 가지고 토론해서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차들이 어떠한 속도로 발전했는지를 피부적으로 잘 느끼시는 세대는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차 수명이 외제차의 2분의 1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명제는 참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못 보셨나요? 우리나라 차는 그 당시에 2만이 넘어가면요. 성능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능이 2만이 넘어가면 나기 시작해서 8만이 넘어가면 폐기 차량으로 사람들이 차를 바꿔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그래서 차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새 모델이 나오면 계속 차를 바꾸는 그러한 소비 행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소비 행태를 부추기기 위해서 일부 수명이 짧은 차를 만든다라는 논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차의 수명이 짧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차를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이제 수명이 다해 가면은 그 다음 차는 국산차를 타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입과 국산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라는 면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옛날에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이게 종이처럼 약간 휴지장처럼 니은자로 접혔습니다. 전봇대가 조수석 쪽으로 부딪혔는데 그 전봇대가 조수석을 치고 운전석까지 치고 들어와서 죽었습니다. 빗글에 미끄러졌는데 자동차가 니은자로 완전히 접힌 겁니다. 그 차가 국산차가 아니었으면 그 당시 그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 차는 그 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동급 차량에서, 그러니까 동급 차 중에서 세계 최대의 실내 공간이라고 자랑을 하던 차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급 차종 중에서 전 세계는 보통 차종에서 가장 차의 프레스가 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 그 기술밖에 안 되는 차를 만들었던 초창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해에요. 외국에 나가서 그 차가 외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차를 봤을 때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내려오고 차 문짝이 너무 무거워서 이 닫힐 때 텅 하는 소리를 내면서 닫히는데 그 닫히는 육중한 프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심지어 국내 차보다 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차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거니까요. 좀 차에 목숨을 걸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를 보잖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목숨을 그 위에 싣고 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물 나게도 말입니다. 제 친구가 니은자로 접혀서 죽은 차량과 같은 이름의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본 차가. 나서 한국에 와서 사고가 났던, 제 친구가 죽었던 그 차량이 그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원가로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을 받고 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해외에 수출을 보냈던 그 차량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보다도 10% 정도가 낮은 가격으로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 회사만 그러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회사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사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죠.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믿어보고요. 나중에 뭐 이제 차 바꾸면은, 국산차로 바꿀 것이고. 그러니까 외제차 타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1대1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여론조사 투표로 바꿨습니다. 앞에 단어를 추가해서. 그것을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꿈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되게 상투적으로 얘기하면서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꿈과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뭐 이것을 일시적으로 몇 년간 할 수 있을까? 할 것이다라고 그런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평생 밀고 나가거나 이걸 의지력으로 가져가면서 말하자면 100m 달리기는 할 수가 있고 500m 달리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인생 마라톤이잖아요. 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사실 없다는 게 사람들이 그러한 마라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사실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음악으로 이제 치자면은요. 창의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작사 작곡력도 있고 쇼맨십도 있고 스타성도 있는데 끈기가 없으면 땡. 그걸로 끝입니다. 1, 2년 음악 하다가 이제 그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음악 했어요? 1, 2년 음악 하다가 끝나는 거죠, 뭐. 불평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없으면 모든 것을 순응하는, 그러니까 불평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순응하는 인간도 예술가 되는 것 힘든 것이겠고요. 예술하는 사람들, 그 욱하는 성질 다들 요만큼은 있습니다. 근데 신인 때 내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려야만,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려야만 그것도 내 손에서 나가는 그림인데 저작권이나 뭐니 해서 계약서를 홀라당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 새끼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내 손에서 나온 애들인데 걔네들을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걔네들 불쌍하지 않나요? 제가 초창기에 이 얘기 요즘 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는데 원치 않지만은 5살에 캐스팅이 돼서 아역 배우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안 했어요. 그때까지 쭉 이어서 하다가 내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부모님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4학년 때쯤에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뭔지 CF에 캐스팅이 됐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트렌드에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아역 배우 할 때요. CF든 영화든 드라마든 작품이 히트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매니지먼트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지금같이 큰 건 아니지만 연기 학원 내에서 하는 MTM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MTM 연기학원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운 건 아니고 그 매니지먼트 소속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히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작품을 하면서도 제가 열정이 없지만 그래도 그 영화 찍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는 그 작품이 히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찍는단 말입니다. 히트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작품이 될 수가 있어? 돈 벌자라고 하는 짓이야? 창피해. 그때 이제 저를 되돌아보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원했던 것은 이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모든 어떠한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배우의 그 목소리나 가수가 만든 음악 그리고 사람들 귀, 눈 이러한 음악이나 영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잡아내 보겠다. 그래서 꿈을 가진 적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꿈도 궁극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궁극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이뤄 나가야 됩니다. 그 단계에도 꿈이라는 이름이 붙일 만한, 그 꿈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짜증내고 계속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건 틀렸고 저렇게 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해석해줘서 이 그리는 그림 작가가 아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림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당사자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인쇄해줄, 그러니까 그렸다기보다 인쇄해줄 인쇄기 같은 존재. 그 인쇄기는요, 아무나 할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인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쇄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작가가 되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인쇄기도 못 되고 작가도 못 되는 분들 많습니다. 인쇄기는 아무나 하냐는 것입니다. 영화나 영화 음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장면에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굴려볼 것 같은 음악, 이 필름을 만드는, 요즘은 필름 사용 안 하니까요. 그래도 영화 하면 필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필름 시대 때 영화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NG가 중요해서 필름 비싸니까. 필름을 만드는 감독의 머릿속에서 쫙쫙 청둥칠 것 같은 음악은 요거지롱 하고 잡아내서 남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잡아내는 그 작업도,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것이어야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랬다라고 해서 이제 칼같이 흑백 논리로 잡아내서 이건 내 그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음악이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이 아니고 이러면서 불평불만할 시간에 왜 내가 클리언트에게 그 요구하는 그 그림을 클리언트 드립니다. 이제 뭐 당원들, 당대표,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사는 사람들 말을 반복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잡아주지 못할까? 응?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잡아주고 기반이 잡히면 내 걸로 가는 것이고, 틈틈이 시간 날 땐 내 스타일로 하고 싶었던 건 요건 요런 건데 하면서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잊지 말고 추구하면서 뭐 가는 거죠. 뭐 불평불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비유가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대1 당원의 의견 반영으로 동급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 표의 등가성이 1대1, 이러한 것들이 첨예한
사회에 이슈가 되고 그것을 억지로 변경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이번 경우에 한해서 이에 분노하는 당원들이나 이에 관계자인 의원들이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하다 라고 해서 이것을 넘어갈 것이 아니다. 당원이나 의원들이 이에 관해서 자신과 관련된 당원 교육 문제든 정책이든 당원 당규든 아니면 심지어 당원 당규 문제가 아닌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거나 정치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정치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라는 말을 너무 편협한 단어로 요만한 의미에다가 제한을 걸고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같은 행동하는 것, 이것들은 다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대 의견을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전 우리가 딱 못 박아뒀던 것처럼, 예를 들면요, 학생들은 공부나 해 그랬었던 것처럼 당원들이나 의원들은요, 당에서 당대표가 그 부속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리면 그들의 행동할 입장이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할 거냐.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당규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더 지금 걸려있는 문제는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무조건 휘둘려서 그 결정을 내리라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순수하게 이러한 것들을 조직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당대표는 그걸 도와야 한다라는 쪽입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당원들이 현실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견을 냈던 것은 이미 역사가 있어요. 이걸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3.1 운동 때, 5.4 학생 운동 때, 날짜가 맞나? 일제시대 때요, 분노한 학생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었어요. 정치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른들하고, 여기에서 어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당원으로서 어느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이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비유해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이 두서가 없는데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두서 없는 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더 쉬웠던 경우였던 게,
15살인데 애 하나 없고서 한자 띄고 나서 한글 띄는 경우 학교에 와서 그러한 경우 많았거든요. 이것은 여성들의 경우만이 아니라요. 15살 된 남성들, 당시에 그 나이에 가장되고 애아범이 된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는 19살에 조중에 입사해서요. 근무를 했던 처지였어요. 나이가 10대살쯤 되면 너무나 당연히 전국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나 시국 돌아가는 얘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게 당연시 되는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거꾸로죠. 고3이 자기 의견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너무도 이러한 얘기를 하면 위험한 얘기죠. 고3 정도 되는 나이가 됐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나 전국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식견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공부나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마음속에만 쏙쏙 들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당대표가 지시 내리는 대로 마음에 쏙쏙 들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지시에 대해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의견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 수긍하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을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와서요. 그러한 인간이 나이를 더 먹고 정치를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8살 때까지 시키는 대로 공부만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19살 되어 세상으로 돌아간 다음 늦게 자기 의견 다 해도 뭐 늦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19살이 자기 의견 안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이러한 추세가 정당의 입당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교류를 하고 잘못된 나의 지식이,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지식을 고쳐 나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거는 토론회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거치면서 당 내부에서는 준 어른으로 대우하는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은 당원이라고 하지 않는 준당원으로 해서 완전한 교육도 받지 않고 사고도 고쳐 나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되어 어른으로 대우할 수 있는, 당원으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은요, 사회의 여러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 지역 역할을, 그러니까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당원과 대의원의 사이에 까만 매직으로 치고 그 까만 선을 띡 넘고 나갔는데, 사실은 정당 내부적으로는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다. 그래서 그런 뒤 신입생 술 먹이고, 안 놀아볼 거 놀고, 안 마셔볼 술 먹고 해서 사람 죽이고, 이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낼 수 있는 의견 범위와 권리와 고교생들을 대의원이라고 했을 때 거의 어른과 가까운, 즉 의원들과 가까운 의견을 내면서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권리하고 책임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걸 딱 쥐어놓고 어른 대우를 해주면 참 다루기가 편해집니다. 어른들, 즉 당원 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극우파가 집권을 하는 경우 어른들에 대한 이 회의와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나 뭐 사회가 돌아가는 것 보니 느슨하게 대처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극우파가 집권할 이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집권할지 모른다는 위기 상황들이 들이닥치니까 고교생들이 주도로 한 시위가 전국을 뒤집어 놓고요. 어른들이 이에 부끄러워하면서 그 집회를 저지하는 청소년들이 정치의 변수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초, 중, 고 때부터 토론을 하고 토론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프랑스 학생들, 시위를 주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발표할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문장 구성하고 내용 발표할 때 보면 많이 달라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주도하는 게 대세라면 그분들을 주체로 인정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추세라면요. 사람의 그러니까 사회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면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내신 문제나 시험 등급 문제 수시로 할 건지 정시로 할 건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른들이 대신 발언해주고 껴들어서 이 말 진원이나 이런 것들 다 왜곡되고 이러한 것보다는 참 처벌한다. 찌질하게 무슨 이러한 것도 아니고 참 옆에 어른들한테 외풍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의견을 모아서 그런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국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의견을 모아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견이 뭡니까 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전국의 고1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전달하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데 라고 해서 지표로 삼을 수 있게 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이것저것 껴들어서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당원들이 촛불 집회든 연탄불 집회든 하는 것을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게 당원들을 그렇게 유명무실한 정당에 존재하고 있는 무슨 거수기 조직 마냥 당원 당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소위 티처 스펙 선생님이 예뻐하는 정당에 고위직 사람들이 예뻐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냥 대충대충 이런 조직으로 전략시키지 않고 정말 당원 당규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대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교정해 나가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단체로 자리를 매김했다라면요. 촛불 집회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현재 뭐 조의대 탄핵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뚜렷이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학생회가 교수님들한테 뚜렷하게 견제를 받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봤을 때요.
이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일단 얘기 꺼내고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때 보면은 연설문 내용은 참 알찹니다. 좋아요. 학생회에서 교수님들께 이야기하고 그러면 얘기해봐. 공부하고 서기가 왜 이러게 적도록 넘어갔어요. 민주주의적 소통 채널에 대해서 막아놓고 그랬어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은요. 당원들 의견을 학생회의에 학생들처럼 대하고 있는 이 선생님 같아요. 당원님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앞으로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촛불 집회든 연탄불 집회든 뭐든 간에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국과 일본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 중인데 의견을 이 사람들이 조율을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의견을 한 말씀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 두 국가를 한국이 하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불편해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 그런 잔돈푼에 연연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국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국가가 편안해야 우리도 편합니다. 두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지가 좋으시니까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국가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요. 투표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은 투표라고 해놓고 여론조사 의견 수렴 투표를 했다라고 결과가 찬성이 16%대로 나와 버리니까 83%가 불참, 소위 보이콧을 했고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다 보니 83%가 동참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 처리가 안 되니까 제목 바꿔서 투표하려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하니 변명하고 막무가내로 하려는 방식 아닙니까? 꼭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꼭 재수없는 새끼가 누구냐면요. 여자랑 하고 나서 다음날 맛이 없다고 소문나는 내고 다니는 새끼 이러한 새끼 그리고 쳐 죽일 새끼는 뭐냐면요. 안 먹고 못 먹으니까 자기가 먹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새끼 이런 새끼가 나쁜 새끼라면 나쁜 새끼죠. 불구경하고 사람 죽을 거 다 구경해놓고 그 다음날에 현장에 자기가 지나가다 봤는데 현장 보이게 해놨다고 막 호박씨 까는 거 이거 뭐냐. 그게 무슨 죄냐. 사람들이 빨리빨리 덮을 거 안 덮었고 보이게 해놨다고 죽는 광경 다 분석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래 안 덮은 이유 있겠죠. 업무가 있었나 보지. 죽은 상처 부위 그런 거 다 기록해야 되나 보지.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들 고개 안 돌리고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기구한 사연으로 목숨 끊은 그 덮어놓지 않고 있었던 슬픈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 이야기. 그 슬픈 애가 지 시체 빨리 처리해 안 하고 안 덮어줬다고 그것 때문에 원혼이 됐겠냐. 이 깝깝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떨어진 게
반대라고 해서 앞에 나서서 대응할 수 없는 것. 그건 정청래 씨가 떨어졌어도 우리와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경찰들, 법무부 장관이 다 대응이 느리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못 써요. 기구하게 내수 떨어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경매를 받고 그리고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맨날 욕먹고 있으나 없으나 뭐 이러면서 욕먹고도 그 구조대원 그 들고 가는 사람들은 맨날 그 터진 시체를 쳐다보고 그 처참한 장면, 그 수습하는 사람들, 그 굳은 일, 그 비루한 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살자는 그렇게 숭고하고 막 떠받든 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막 떠받든 채 시체 치운다고 좆뱅이 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 사람들 고생하는 줄은 모르나? 너 김어준 너 말이야. 그 네 추종자들 웃기지? 사회 비판한답시고 니들이 했다가 나한테 역장타 맞는 게 1, 2개월에 한 번 벌어지는 게 아니야. 6개월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너네 되게 드물다. 내 입에서 말하는 거는 1, 2개월에 한 번에 벌어지는 게 아니야. 6개월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야기라고. 너네들 되게 드물어. 뭐 선물 주랴? 오늘 굉장히 졸려요. 졸린데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인데 잠은 자기 틀렸고 하도 심각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서없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런 말 있으면 대충 알아서 들으시고 제 얘기를 할 때 비유를 많이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땐 진짜 화가 많이 났을 때라는 뜻이고 대통령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